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설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레터 K 1부에서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 상황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리턴 매치가 유력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2부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거시경제 1타 강사 신한은행 WM 추진부 오건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가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약간 네네. 상향 조정을 했던데요. 네네.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거라면서 네네. 연착륙 가능성을 좀 크게 봤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근데 유럽에서 또 중동에서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경제 성장률 상향 전망 네. 어떤 배경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요. 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탄탄한 모습을 보인 거죠.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고용 지표가 저희는 이제 속된 말로 괴물 고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세게 나와가지고 네네.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3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요. 연율로 거의 5%를 찍었습니다. 4.9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4.9가 높나?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국가가 4, 5%씩 성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큰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가가 그 정도 성장률 보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중국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그렇죠. 좀 별도로 논외치더라도 그렇죠. 미국은 좀 쉽지 않은 수준이죠. 네. 그죠? 그래서 미국이 그 정도 크기로 성장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3분기에도 5% 가까이 성장을 해서 이제 4분기에는 3분기에 무리했으니까 좀 둔화될 거야. 근데 그러니까요. 4분기에도 3.3%를 성장한 걸로 현재 나와요. 네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그럼 1분기 올해 1분기엔 쉬어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1분기도 이미 고용 지표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지 않는 엔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살짝 쿨다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하면서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네. 성장에 대한 전망을 미국에 대한 성장 전망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의 성장 전망이 올라가는 데는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게 1번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들이 좀 강해요. 근데 다만 예. 이 정도로 부정적이게 되면은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걸 어느 정도를 감안을 한 수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베이스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생각보다 강했던 미국 경제, 그다음에 생각보다 부양책의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중국. 이 둘을 생각했었을 때는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정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뒤에서 자세히 좀 차근차근 여쭤보고요. 여기 잠깐 근데요. 네네.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종전보다 좀 올렸는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OECD가 종전 2.2%에서 네. 0.1%포인트 좀 낮춰 잡았던데 네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진 셈인데 이거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짧게 이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한 가지 좀 저도 좀 네.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만 하나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성장에는요. 성장의 엔진은 내수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고 수출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을 네네. 겁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양호해질 것 같고요. 대중 수출도 조금은 좀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4 정도였는데 말씀해 주신 게 지금 하향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2.1 정도 말씀해 저번보다 주셨잖아요.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는 면이 있는데요. 이게 수출에서는 좋아지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지만 네. 문제는 내수 사이드입니다. 내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네. 여전히 좀 높은 편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소비에는 조금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이 전망에다 좀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OECD는 지금 미중 경기가 세계 경제 연착륙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네. 지금 미국 상황 먼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1월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을 만큼 좋게 네네. 나왔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지난 2일에 미국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그러니까 농업 제외하고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35만 3천 명 증가했다. 지금 미국인 실업자가 600만 명 지금 넘는 선이라고 하던데 고용은 전월보다 이만큼 많이 증가를 했고 미 연준이 또 오랫동안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고용 사정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 뭐 제조업이랄지 뭐 다른 분야에서 고용 호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일단 먼저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어느 정도로 좋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 고용이 좀 둔화될 거라고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이런 거죠. 고용 지표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좋게 나온 편이었거든요. 지난해에도. 그런데 이게 올해 이제 2월 초에 고용을 이제 2월 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2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1월 동안의 고용 활동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2월 초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1월 말에 딱 끝났는데 2월 초에 발표하려면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보통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3월 달에 발표를 할 때 3월 달엔 2월 달 고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 1월 달 수치를 조정을 해줘요. 같이. 그 이제 리비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참고로 지난해 보면은 11개월 연속으로 숫자가 좋게 나왔다가 리비전, 그러니까 수정을 하게 되면 다 떨어졌어요, 숫자가. 11개월 연속으로.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그리고 고용 통계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나왔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35만 건이면 보통 미국을 봤을 때 17, 18만 건이면은 안정적이다, 괜찮다, 나이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2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꽤 크게 나온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지난달에 이제 1월 달에는 12월 달 고용이 나왔을 거지 않습니까? 12월 고용이 그때도 예상보다 높았어요. 21만 건이 나왔거든요. 와, 그래서 식지 않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요번에는 개정이 되면 낮아질 것 같잖아요. 11개월 연속으로 낮아졌으니까 이번엔 이게 리비전 업 숫자가 확 올라가요. 거꾸로 33만 3천 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놀란 거죠. 여태까지 11개월 연속으로 항상 수정으로 발표하면 항상 떨어졌는데 숫자가 펑 뛰어오른 데다가 이번 달 고용도 서프라이즈로 나오니까 그럼 와, 이 미국이라는 성장의 엔진은 식지를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게 왜 그 시장을 놀라게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유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왜? 어떤 엔진이었나?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12월 달에 있었던 이슈가요.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멈춰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은요.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하거나 혹은 인하를 살짝 힌트를 주잖아요. 그럼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5%가 넘었던 게 순식간에 3.7까지 불과 한 달 만에 내려와요. 그러면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낮춰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자산 가격이 뛰는 효과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본인들의 소비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던 금리가 일정 부분은 좀 내려와 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임금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 4%씩 올라오거든요. 4%씩이요? 그러면 임금은 올라오는데 최근에 물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산 가격이 같이 올라와 주니까 그러면은 이거 소비를 좀 해봄직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실제 체감이 확 올라오니까 그럼 좀 여윳돈이 생긴 것 같네. 그럼 좀 돈을 써도 될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서도 살짝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요번에 22년도, 23년도를 거치면서 나타난 독특한 특성이 미국의 서비스업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근데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좀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좋다라는 말씀 그렇지만 제조업의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보통 서비스업하고 달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재고를 만들어 놓잖아요. 굉장히 잘 될 거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돈을 하도 많이 풀어서 자산 시장도 뜨겁고 사람들도 많이 소비를 하니까 그때 제조업 제품을 많이 만든 거죠. 그럼 이게 재고지 않습니까? 재고가 쌓여서 소진이 되질 않으면 신규 생산을 못 하니까 제조업 경기가 오랫동안 쩔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제조업 경기가 좀 올라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재고 물량 그렇죠. 어느 정도 재고는 소진이 됐고 이제 새로 신규로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제조업 쪽에서 고용이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들 어떤 생각이냐면 제조업은 식어 있고 서비스업은 뜨거운데 금리도 오르고 해서 서비스업의 고용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비스업의 고용이 줄어드는데 반대편에서 제조업이 다시 살짝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향후에 미국의 고용이 둔화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 제조업이
위에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쿠션을 대준다?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쿠션을 대주게 되면 막 급격하게 주저앉거나 이럴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산 가격의 상승, 임금의 상승,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고용 지표를 탄탄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미 연준이 지금 뭐 굳이 서둘러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성장, 고용을 극대화하는 목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험으로 따지면 영어 수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근데 영어 이제 둘 다 90점이 넘어야 이제 좋은 학교를 간다고 치죠. 네. 근데 보니까 영어 점수는 90점이 넘어요. 한 91, 92예요. 네. 근데 수학 점수가 70점인 겁니다. 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수학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어 포기하고 영어 공부하지 마. 영어는 어차피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네네.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끌어올려 해가지고 이제 연준이 물가에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집중을 했던 겁니다. 고용은 탄탄했었으니까요. 네네. 고용은 워낙에 우등이니까 워낙 잘 나오니까 물가만 잡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 이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이 물가를 때려잡으려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고용이 주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용이 내려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와 이게 수학 점수가 한 85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85 정도 오니까 90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보이는 거냐면 수학이 생각보다 괜찮았네.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한 89, 88 이런 겁니다. 살짝만 내려온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떤 욕심이 드냐면 둘 다 되겠는데 이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둘 다 하고 싶잖아요. 예. 둘 다 하고 싶으면 고용이 깨지는 것도 이제 싫은 겁니다. 아.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필요할 때 단행하겠다라고 힌트를 던져준 거죠. 네. 둘 다 달성하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고용이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빠르게 식어버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쉽게 식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금리를 인하하면 아직까지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물가 예. 이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수학 점수 조금 더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영어가 이렇게 잘 나와주면 수학 요거 얼마 안 남은 거 요거 잡는데 매진해야겠다. 네. 괜히 이거 했다가 수학 점수 다시 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요. 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어와 수학을 놓고 둘 다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면 요거 공부하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이 생각보다 탄탄하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면서 물가를 조금 더 견제를 해서 최대한 물가를 잡는 쪽에다가 다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최대한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기대했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갖다 조금 더 늦추는 효과가 있겠죠.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초만 해도 3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보니까 20%로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3월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고용이 탄탄하게 버텨주면 굳이 인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을 자극할 이유가 별로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예. 청취자분들 지금 영어 수학에 빗대서 하니까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일타 강사, 정승길 강사, 오건영 팀장과 말씀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은 3월은 이제 좀 물 건너갔다고 좀 예상이 된다면 네네. 금리 인하 시점이 5월 이후 혹은 네네. 하반기 네네. 이때 미뤄질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더 맞겠네요. 네네. 일단은 그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5월달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한 65% 정도 확률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보면 65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확률값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가정했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의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달 초에는 5월에는 금리가 인하되어 있을 확률이 100%였어요. 100%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도 인하될 확률이 90%였는데 90%. 그게 20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100에서 65로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와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2월달, 3월달 데이터도 만약에 탄탄하면 네. 5월달 인하 가능성도 뒤로 미루고 갈 수가 있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나설 이유가 없거든요. 없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 향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보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몇 월에 인하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도 그거거든요. 올해 인하할 거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재건축을 한다고 해요. 5월에 재건축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5월에 안 되고 6월에 되면 절망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되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되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해 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올해 인하는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다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얼마나 인하해 주는데 이게 이제 기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연내 6차례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도 올해 초에는 7차례 인하해 줄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그걸 6차례로 바꿨어요. 뭐 0.25씩 쪼개서 네, 그렇죠. 쪼개서요. 네네. 근데 이제 6차례 인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에서는 올해 3차례 정도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로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럼 건가요? 둘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5월에 인하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6번 주세요. 이거고 네. 금리 인하를. 연준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3번 정도까지가 3번 맥스일 정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준이 끌려와 줄 거야. 네. 우리한테. 연준은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겠죠. 예. 이 둘 사이의 동상이몽이 상당히 탄탄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거죠. 만약에 고용지표라든지 이렇게 성장세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시장이 우리가 좀 틀렸나 하면서 조금씩 꼬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6차례에서 5차례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 5차례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리하면은 연준은 시장이 과하게 기대하고 있다라는데 좀 관심을 가지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조금 눌러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페이스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늦게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 폭을 조금 적게 뭐 예를 들어 6차례 인하를 얘기하면 서너 차례밖에 안 한다든지 네네. 이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직 그런 만큼의 자신감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것도 좀 보겠다. 네네, 보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약간 돈 버는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지면서 증시와 채권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발지가 궁금한데. 네네. 증시부터 잠깐 보면은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 증시가 역대급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전망도 하던데 팀장님 의견 어떠세요? 네,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데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가는데 네. 미국 금리가 5%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미국의 금리는 미국의 성장에 키를 맞춰서 올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성장하고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거는 각국이 다 다르죠. 네. 미국의 성장하고 한국의 성장하고 중국의 성장하고 다 다르죠. 네. 근데 금리는요. 전 세계에서 미국 금리가 전부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저도 속상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금리 보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금리를 모니터링 할까? 별로 안 할 것 같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미국 금리의 영향에 당연히 놓여 있는 겁니다. 달러라는 그 패권 하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이 탄탄한 상태에서 5.55짜리 금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5.5의 금리를 미국은 자기가 적당하게 견디고 있는 거죠. 나에 맞춘 건데 근데 미국보다 성장이 약한 국가들이 네. 질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케이스에는 5.5라는 금리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5.5의 금리를 버거워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투자할까? 아니면은 자기한테 적합한 옷을 입고 있는 미국에 투자를 할까? 미국 쪽으로 투자 자산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성장이 탄탄한데 여기서 금리를 낮춰주면 더욱더 기름을 붓는 케이스가 되니까 네. 미국의 자산 시장이 더욱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람들은 투자할 만한 대안을 못 찾게 되니까 계속 미국 쪽으로 쏠리는 거고요. 미국 중에서도 성장을 보다 탄탄하게 하고 있는 안정성도 있는 우리 이제 M7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네. 미국의 성장이 독보적으로 유지된다는 것도 맞고 자산 시장 그 자금이 글로벌 자금 자체가 미국으로 쏠리게 되면서 그런 주식 시장이 더 뜨거워진다는 것도 맞는데 네네. 그런 흐름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리는 경향들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6번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연준은 3번밖에 안 주려고 해요. 그럼 6번의 인하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돈이 많이 흘러나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 기대가 주춤해질 때는 시장에서는 조금의 실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 자산 시장이 탄탄하다. 요거는 오케이인데요.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씩 이런 이제 뉴스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이 좀 조언드립니다. 민감하게 좀 체감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자, 리스크도 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위기론이 또다시 좀 부상하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 제니 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상업용 부동산 이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부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미국의 지역 은행 주가도 좀 급락을 했던데 네네. 결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또 한 번 지방은행발 금융 위기까지 이어질지도 우려가 됩니다. 한번 네네.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일단 상업용 부동산 예. 자체가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요.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월세 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면 네. 이 월세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면은 월세 받는 예금 쪽으로 자금이 가지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의 상대 매력이 떨어지게 네네. 되겠죠. 그래서 금리라든지 성장 면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고전하고 있는 건 맞고 당분간은 회복이 쉽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힘들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면서 은행권을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은행권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거죠. 은행들이 다 주저앉으면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멀쩡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계속 대출이라는 수혜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돈줄이 되질 않는 거죠. 막히니까, 그럼 네. 돈줄이 막히게 되면 흑자 도산을 예. 하는 이슈도 많이 생겨나겠죠. 그게 금융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아서 말씀드릴 건 위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은행 한두 개 예를 들어서 작년에 SVB라는 은행이 파산했는데 네. 그 은행이 파산한 걸 갖고 위기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뭐라고 해요? 찻잔 속의 태풍처럼 조용히 지나간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개의 지방은행이 파산하는 거는 위기가 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라는 거는 리먼 브로더스라든지 예. 이런 큰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거대한 금융위기처럼 파고가 닥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은행권에서 돈이 빠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미국의 지방은행이나 소형은행에서 돈은 빠져요. 네. 그 돈이 어디로? 대형은행으로 흘러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대형은행은 보다 탄탄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작은 지방은행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SVB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죠. 언제 훅 갈지 몰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지방은행 쪽에 있는 예금을 빼가지고 대형은행으로 옮기잖아요. 네네. 그럼 지방은행은 어떻게든지 예금을 땡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금을 땡기려면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예. 예금 금리를. 그러면 은행들이 자금을 땡길 때 지방은행들이나 중소형 은행들이 더 높은 금리를 부르게 되죠. 그럼 더 높은 금리의 돈을 빌려와요. 이걸 갖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 은행이 이거 괜찮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적게 해주게 되겠죠. 예. 그럼 높은 금리에 땡겨왔는데 대출을 많이 못 해주면 마진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 남는 게 이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들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상업용 부동산 일부가 부실입니다라고 하면은 돈도 못 버는데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은행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작년 SVB 사태 이후에 미국에 이제 연준이 미국 은행 감독을 하거든요. 그 은행들이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거 $1,000억 넘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본을 확충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현금이 있더라도 이걸 갖다가 배당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이게 아니라 예. 이 현금 갖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배당금이 줄어들겠죠. 네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 떨어졌고 부실도 있고 돈도 잘 못 버는데 배당도 안 해줘요. 그러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 퍼펙트 스톰을 맞으면서 확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뉴욕 커뮤니티 은행인가요? 그 은행 같은 케이스는 작년에 그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그니처 은행의 부실된 부분들을 일부를 인수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1,000억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자본 규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안 좋게 맞물린 면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은행이 그럴까? 아니면 이게 그 뉴욕 그 은행만의 이슈일까라고 하면 현재 연준에서는 그 은행만의 이슈라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예. 정리해 보면은
대형은행은 탄탄하다라는 게 1번. 네. 그다음에 중소형 은행 중에서도 규제의 파고를 맞는 은행들이 조금 더 흔들린 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은행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은행권의 이슈일 것 같다. 요게 2번이고요. 예. 이런 형태의 고전하는 중소형 지방은행들은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지방은행들이 몇 개 더 망할 수 있고요. 이런 은행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수합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라기보다는 정리 과정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질서 있는 구조조정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SVB가 처음 파산했을 때는 시장에서 이거 금융위기 아니야 하면서 좀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별거 없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미 한번 겪어봤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을 때 연방준비제도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빠르게 정부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걸 수습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거대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이언티 또 원슈타인이 피처링한 소코도마의 회전목마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오건영 신한은행 WM 추진부 팀장과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에 있어서도 2024년 11월 치러질 이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게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어떤 최대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던데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우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도 16년에서 20년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운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금융시장 흐름 같은 것들도 이제 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트위터에다가 오히려 어떤 오피셜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발언을 올리게 되면 이게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마켓 보는 사람들이 새벽에도 트위터 열어놓고 수시로 이제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좀 있어서 확실히 변동성은 높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그럼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 다만 좀 지금 어떤 대선 캠페인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줄일 거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무기 지원 같은 걸 굉장히 군사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런 유라시아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커질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관세를 더욱더 높일 거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관세도 높일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관세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간에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EU에다가 딱 그 유럽에다가 관세를 때리면 유럽도 당연히 보복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죠. 이러면 전반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결국에 이걸 누가 부담을 하는 거냐면은 소비자들이 오롯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안전자리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을 지난 2년간 겪으면서 이 물건값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관세로 하나 더 때려 맞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소비라든지 교역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라가르드라는 분인데 그 라가르드 총재도 저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을 때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역이라든지 유럽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이슈가 여기에 좀 같이 연결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민 정책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일자리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민을 갖다가 좀 많이 허용을 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민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회 불안하고도 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사회 불안에다가 이제 비용적인 부담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캠페인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 이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다른 나라 전쟁에 왜 우리 사람들이 세금을 쓰냐,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쓰냐, 이제 이런 얘기들로 캠페인을 갖다가 좀 자극적으로 해서 밀고 갑니다. 이런 이슈들이 만약 불거지게 되면은 이민 같은 것들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은데 이민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임금의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어떤 정책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아니면 거시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차 올라오거나 이런 악영향을 줄 가능성들이 있죠.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그 중국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경쟁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도 네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중국 동양 보면 예상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국의 재정당국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가 열렸던데 네네.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양국 입장차가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증대와 쌍방 네네. 투자 제한, 네네. 중국 기업 제재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기조가 중국 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한 국가가 성장하는 건 예. 내수와 수출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 소비도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수 쪽에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출 사이드에서 뭔가 답을 풀어야 되는데 옛날하고 달리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면 수출이 잘 안 되는 구조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그래서 고부가 쪽으로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 같은 걸 많이 시도를 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됐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관세를 때리면서 무역 전쟁에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저가 물품이라든지 이 중국의 어떤 저가 메리트 이걸 상당히 많이 지워버리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똑같이 이어졌던 것 중에 예. 뭐가 있냐면 기술 분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억눌러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일각에서는 아주 전면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지만 금융에 대한 규제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상장 요건을 갖다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왕따를 축출을 시켜버리는 네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금융 규제, 기술 규제, 무역 규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중국의 수출이 과거에 비해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뭐가 있냐면 프렌드십 쇼어링이라고 했죠.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 자국하고 미국하고 친한 국가들하고 교역을 갖다 늘리려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예.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중국의 입지가 기술적인 면에서나 가격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국제 입지에서나 계속해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예. 내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수출도 어려우니 중국 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 쪽에서의 좀 규제를 풀어달라. 그다음에 관세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지금 미중 대화가 진행되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OECD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네. 전망치를 4.7%로 봤는데 뭐 5% 가까이 온 거는 다른 나라는 꿈도 못 꾸는 네네. 얘기긴 하지만은 매년 한 6% 정도 성장하던 중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전망치가 나왔어요. 이 네. 경제가 둔화된 주요 원인도 방금 말씀하신 그 맥락과 같네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성장하세요 했는데 뭘로 성장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동료를 해가지고는 성장이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러면 성장하는데 여기 부동산 개발합시다. 여기에 도로를 놓읍시다. 여기에 다리를 놓읍시다. 네. 이거는 클리어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면 돼요. 네. 근데 여태까지 중국 땅덩이도 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부동산 개발 투자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목표치가 모자라면 이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메워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헝다 사태라든지 비구이 위안 같은 케이스가 이게 이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뭔가 이게 중국 그렇죠. 부동산의 어떤 위기 그리고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계, 임계치를 그렇죠. 넘어서 버렸다. 이건 뭐 네. 손쓸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여기서 네. 만약 더 진행을 하게 네.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 더 진행하면서 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네.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국가 부동산 버블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엉거주춤한 거예요. 와,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약간씩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는 계속해서 용인을 해주고 있지만 네. 과거처럼 전면적인 부동산 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생각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하고 내수가 다 힘들어 보이잖아요. 네. 이걸 항상 부동산 개발 투자를 통해서 메워줬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제한 예. 이게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 과거와 같은 6%
성장 이런 거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중국에 대한 성장 전망이 조금 올라왔다라는 말씀 드릴 때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이걸 버텼던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을 갖다가 제한적으로나마 조금씩 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추락하는 거를 제어해 줄 수는 있지만 이걸 옛날처럼 확 6% 7% 이렇게 끌어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심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 위기론 관련해서 중국이 수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네네네. 추락하는 것을 조금 천천히 추락하도록 네네. 혹은 이 추락을 좀 완만하게 하도록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경기 부양에 있어서는 어떤 방책이 있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네네. 중국 당국에서 꺼낼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경기 부양책 무슨 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쓸 수 네. 있는 건요. 결국에는 국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부양책들이 있어요. 네. 그게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 금리가 2%밖에 안 돼요. 예. 이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도 소비 부양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돈을 풀어준다고 해도 이게 이런 겁니다. 돈을 풀어주면 이 풀어진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생산 활동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성장률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풀어도 이 돈이 누군가 돈을 빌려서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요. 경기가 그렇죠. 하도 불안하니까. 예. 그럼 풀어주는 대로 이게 어딘가 예금이나 이런 데 가서 고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네네. 하는데 돈을 풀면 풀수록 이 돈들이 다 어딘가에 숨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실물 경제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더 많이 낮추거나 돈을 너무 많이 풀었을 땐 이 돈이 엉뚱한 데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고 잘못 걸리면 다시 부동산 시장을 갖다 끌어올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담보대출을 쓰는데 정확하게 돈을 풀어줄 때 부동산 중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네. 제한적으로 돈을 풀어주는 방법들 이런 거를 쓴다든지 예. 아니면 금융시장을 갖다가 조금 부양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예. 예를 들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주식을 조금씩 사주는 거죠. 네네네. 이런 방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조금씩 내세우고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국내적으로 어떤 부양책을 쓰더라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이 결국에는 내수 소비도 있지만 해외 수출도 되게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중국과 다른 나라의 교역이 살아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역이 살아나는 건 중국 당국에서 부양책을 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른 국가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이럴 때에는 중국 경제가 끌어올리는 부양책은 사실 찾기가 쉽진 않아요. 안에서 방법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은 지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거죠. 그러면은 중국 경제의 어떤 수출, 이 수출 감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위기인가 네네. 싶습니다. 이제 22년 이제 작년도 수출을 예. 보면은요, 22년도 대비 한 4%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4%가 감소했다는 것도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22년도가 글로벌 경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22년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도 되게 안 좋았고요. 네네. 미국 경제도 2분기, 3분기는 1, 2분기가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네. 그럼 안 좋았었던 22년도보다 중국 수출이 4%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옛날하고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둔화되어 있다는 건 여기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중 수출 이상으로 대미 수출의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수입국이 최대 수입국이 원래 중국이었는데 네. 얼마 전 나온 뉴스를 보시면 이게 멕시코로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 예. 내 친구들하고 결국엔 교역을 하고 싶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결국엔 지금 굉장히 많이 포위돼 있다 보니까 수출이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이 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 하도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예.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계속 저축을 늘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내수도 힘들고 수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로 성장해줘야 되는데 네. 부동산 투자 개발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커져 있고 부채가 네네.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거는 내부에서 쓰는 정책은요. 떨어지는 성장률을 받쳐주는 쿠션은 되지만 끌어올리는 힘은 크진 않거든요. 네네. 오히려 뭘 해줘야 되냐면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어떤 중국이 다른 국가들하고의 교역
이런 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도 맞물려 있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내수를 신경 안 쓸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뚜렷하게 수출 시장을 막 견인할 수 있는 뭔가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참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난감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설 특집으로 준비한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노래 듣고 또 올게요. 이번에는 02로비입니다. 02로비가 부르는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건영 팀장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크게는 세계적인 어떤 금리 얘기, 또 시장 얘기, 경제 성장률 얘기, 또 미국 얘기, 또 중국 얘기 해봤는데, 경제를 좌우할 변수들이 여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겠죠. 네네. 지금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네네. 또 전쟁이 중단될 혹은 휴전이나 종전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올해 이 밖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네네. 세계 경제를 좀 좌우할 변수, 네. 주요 이슈는 이런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뭐가 네네. 있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예상하기 힘든 리스크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첫 번째 이제 지정학적인 분쟁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네. 이게 전면전이 될 것이다 예상하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전면전이 나타났을 때 되게 깜짝 놀랐고요. 그때 당시 반응은 이 전쟁 오래 안 간다. 네.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린 지 2주년이 됩니다. 네, 네. 올해 2월 24일이면 딱 2년이 되는 네. 거거든요. 2년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제 작년 10월 7일 날 터졌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뉴스보다 요즘은 홍해의 후티 반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같은 국가들 그 국경선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좀 심심치 않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란하고의 갈등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73년 이후로 중동의 정세가 가장 좀 불안정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이제 미국에서도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면적인 전쟁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이죠. 무언가 지정학적인 분쟁이 생겼는데 과거에는 이게 좀 신속히 제압이 됐다면 지금 이게 수습이 잘 안 되고 뭔가 지리하게 끌려간다는 느낌이 좀 나게 되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쉽게 제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을 수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진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지정학적 분쟁이 수시로 나타날 가능성이 예전보다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주거든요. 네. 그러면 무언가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분쟁들이 나타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큰 편인데 재정 적자가 크면 나가는 이자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를 갚느라고 재정 적자가 더욱더 커져요. 지금 현재는 다시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왔지만 네.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6월 7월을 넘어가고 한 9월 정도 되면은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율 같은 게 막 움직이면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네네.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캠페인 공약 자체가 반대편에 있는 케이스가 되게 예. 많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미리 겁을 먹거나 해가지고 수시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라기보다는 수시로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건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올해는 결국에 다른 국가들도 전부 다 금리 인하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의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도 금리 인하를 이미 어느 정도는 프라이싱,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대가 좀 과도했다면 예.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그만큼 많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로 시장이 중간중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 리스크라는 게 결국에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과거보다 나타날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다라는 면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가 금융자산 같은 걸 운용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을 그 어느 해보다도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그 예상 가능한 혹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 있는 리스크들이 꽤 많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자산을 다 이렇게 일어나 하는 것보다는 네네. 다양한 차원의 루트로 해서 이것이 위기 왔을 때는 이것으로 좀 보완하고 이런 네, 그렇죠. 대책들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약 1시간 정도 동안 미국과 중국 또 양국의 경제 상황 살펴보면서 올해 세계 경제를 좀 좌우할 변수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역시 뭐 대외 의존도가 늘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 특성상 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고민이 많은 경제적으로 한 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뉴스레터 K.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곡은 오근영 팀장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기 어떤 노래를 예, 준비하셨어요? 쿨의 All For You라는 노래를 준비를 사연이 했습니다. 있으신가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노래고 쿨이라는 그룹을 되게 좋아해요. 이 노래가 워낙 밝아서 네. 예, 그래서 좀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쿨의 All For You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추진부 WM 추진부 팀장이었고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5시 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